지금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자면 난이도 자체는 평이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 등급 컷을 보면 예상치지만 1등급 컷이 48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작년 컷과 비교했을 때 9월 모의고사로 본다면 동일한 수치지만 이 수능으로 따지면 또 달라지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42점이 나왔으니까 난이도로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쉽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가 됐는데 문항별 오답률을 좀 살펴보면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평가되는 20번 문항의 오답률이 78%,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학생이 대략 한 22%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이 80% 이상이 나온 문항이 두 문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초고난이도 문항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난이도 문항이 다수를 차지한 건데 다시 한번 오답률을 보면은 중난이도 문항이라고 보면은 보통 한 60에서 40% 사이의 오답률을 기록하는 것들을 중난이도 문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6번 그러니까 6순위 18번 문항부터 14번 14위 6번 문항까지 보면은 이 문항들이 중난이도 문항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뭐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초고난이도 문항이 나온 반면에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가 중난이도 문항이었다. 그러니까 고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중난이도 문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봤을 때 나머지 시간 동안 개념을 잘 정리하고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문항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게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은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항으로 넘어가서 모든 문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8번, 9번, 15번, 그리고 19번, 20번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은 일기도 해석에 대한 문항인데 문제를 먼저 보면 그림 가는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나는 같은 시각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먼저 여기 문항에 나와 있는 이 힌트들을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1시에 적의 영상이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폭설이 내렸다는 거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뭐냐, 겨울철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이 기단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따뜻한 바다라고 해서 여름철처럼 따뜻한 건 아니지만 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보니까 이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갈 때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수증기를 공급하다 하고 열을 가해주니까 하부에서 가열이 일어나서 이 공기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상부는 고온이 되고 하부는 저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류가 일어나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강한 구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증기 공급까지 이루어지니까 이 구름의 양이 그리고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육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상승기류를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해당하겠죠. 서해안에 강한 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폭설이 서해안에 자주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개념은 위성 사진을 통한 날씨 해석인데, 우리 지구과학원에서 나오는 위성 사진은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 구름의 반사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강한 반사 강도가 나타나고, 따라서 저군형 구름일 경우에는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되고, 충운형 구름일 때는 반사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영상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부층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최상부층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밝게, 높을 경우에는 어둡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층은 같은 경우에는 최상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온에 해당하게 되고, 상층은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온도가 저온이 됩니다. 근데 저온일 경우에는 밝게 표현해 준다고 했고, 고온일 경우에는 어둡게 표현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문항으로 가면 보기 1 기역 지점에는 남풍 계열이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지금 등압선을 보면은 이 북서쪽이 고기압, 남동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됩니다. 공기의 큰 흐름은 항상 고에서 저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은 남풍 계열이 아닌 북서풍 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의 하층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기단에서 변질해서 봤던 것처럼 이 서해 바다를 지나는 동안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는 동안 기단의 하층 기온이 높아진다.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하층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단이 불안정해지고 대류가 발생해서 저군형 구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달하면은 폭설을 내리게 되는 이런 날씨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구름의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은 영역 기역이 영역 니은보다 많다고 했는데, 밝기를 먼저 비교해보면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역의 밝기가 더 밝게 됩니다. 그럼 구름의 최상부 온도도 판단할 수가 있죠. 적외 영상에서 밝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밝다고 했으니까 니은의 온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영역에서 복사되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적외선 복사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 봤을 때 온도가 높은 니은의 복사 양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9번 온대 저기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이 위치할 때 이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의 지상기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같은 시각의 지상기온 분포이고 나는 전선의 구간 기역과 니은 중 하나에 나타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이 문제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대 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A 지역, 아마 부산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산 지역의 날씨가 온대 저기압이 다가올 때 그리고 온대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 중 온난전선이 통과했을 때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했을 때 각각 날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중심부가 저기압이고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고 뒤쪽에 한랭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심부가 저기압이고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풍향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되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되고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또한 강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온난전선 앞에는 이 넓은 구역에 걸쳐서 충운형 구름이 발생합니다. 충운형 구름은 구름이 얇기 때문에 강수 강도도 약하죠. 약한 비가 오게 됩니다. 반면에 한랭전선 후면은 좁은 구역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저군형 구름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다 보니까 강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세 가지 그림이 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온난전선 앞쪽에 위치했을 때 부산 지역의 날씨는 약한 비가 오겠죠. 그리고 풍향은 남동풍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A가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비가 안 오겠죠. 그리고 풍향은 남서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따뜻한 공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한 이 지점에서는 이 강수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는 북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거는 이 등압선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은 마찬가지로 찬 공기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기온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가와 기억부터 볼게요. 나에서 전선은 기역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전선을 어떻게 그어주느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와 나가 순서를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형성되는 지점을 우리가 그려준다면은 이 온도가 급변하는 이 영역을 따라서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부 쪽이 저기압의 중심이 되고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중심부 쪽이 저기압의 중심이 되고 앞쪽에는 온난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뒤쪽에는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나에서 전선은 기역에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역이 아닌 니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압은 지점 A가 B보다 더 낮다고 했는데, 저기압 중심에 더 가깝죠? 그래서 기압은 A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디귿, 지점 B는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위쪽이 북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점 B는 지점 C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니은만 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강수량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다.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왼쪽이 엘니뇨고 오른쪽이 라니냐죠? 그럼 엘니뇨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층의 수가 잘 이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먼저 서태평양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표층의 수가 이동을 안 하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평상시보다. 또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안 하니까 수온값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죠. 수온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상승 흐름이,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라는 거는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그러면은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기압이 높아지면은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줄어들 테고 결국 서태평양에서는 가뭄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반대로 동태평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표층의 수가 이동을 잘 안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럼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표층의 수가 이동을 안 하니까 용승도 약화되겠죠. 더군다나 표층의 수가 이동을 안 하니까 따뜻한 표층의 수가 이동을 안 하고 용승까지 안 일어나니까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수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상승기류가 강해진다는 의미고 상승기류가 강해진다는 거는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고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는 강수량이 증가했다. 결국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에서는 홍수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라니냐 시기는 정반대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표층부터 심층까지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 이 엘니뇨 시기에는 용승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 찬물이 위까지 잘 못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4도 수온선이 여기서 형성되는데 라니냐 시기엔 용승이 강해지니까 14도 수온선이 높이까지 올라가죠. 즉 수온 약층이 얕은 곳에서 형성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가에서 플러스 편차가 있고 마이너스 편차가 있는데 문제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이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서풍을 의미하죠.
서풍을 플러스 값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A는 서풍이 분다, 서풍값이 크다라는 거니까 무역풍은 동풍인데 서풍이 분다? 그럼 무역풍이 약화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 뭐예요? 엘니뇨 시기다.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라니냐 시기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 얘기는 뭐야?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이 강화가 됐다. 용승이 강화가 되는 시기는 뭘까요? 그렇죠. 라니냐 시기입니다. 자,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 나는 B에 관측한 것이다. 나는 지금 라니냐 시기라고 했죠? B는 라니냐라고 했죠?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고 했는데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은 어떻다고 했죠? 상승 기류가 높아져서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죠. 반면에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은 기압이 높아진다고 했고, 자, 다시 보기로 가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은 A, 엘니뇨 시기가 B,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엘니뇨 시기에는 수온이 높아지니까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기압은 평상시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마이너스 동태평양 표층 수온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A는 엘니뇨 시기고 B는 라니냐 시기예요. 한번 구분을 해서 보면은 A 서태평양 동태평양 어떻게 변화할까요? A는 엘니뇨 시기라고 했죠?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수온값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동태평양은 수온값이 높아지죠. B. 라니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의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럼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값을 뺐을 때 A가 크냐 B가 크냐를 비교해주면 돼요. 어떤 게 클까요? B가 크겠죠. 근데 보기에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은 19번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A와 B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의 3배이다. 적색 편이량은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기준 파장이고 새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파장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식 혹시 기억나나요? 적색 편이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거를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그러니까 편이량을 말하는 거죠. 일단 C 곱하면 되고 이걸 뭐 다른 식으로 ZC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C는 광속이에요. 상수죠. 정해진 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이량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그 유명한 허블 법칙 V는 HR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H 값도 마찬가지로 허블 상수죠.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가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의 3배래요. 그럼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을 델타 람다라고 하면은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3 델타 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는 상대값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 상대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델타 람다일 때 거리가 1이다. 그렇다면은 B에서 A의 편이량은 3 델타 람다니까 B에서 A까지의 거리 상대값은 3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죠. 저걸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은하가 있고 A가 있는데 거리가 1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은하가 있고 B가 있는데 거리가 3인데 거리만 알지 방향은 몰라요. 그래서 3이 되는 원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원이 많이 찌그러졌지만 여기까지 반지름이 3인 B가 위치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나타낸 거예요. 또 B와 A 사이의 거리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서부터 3인 지점을 찍고 원을 한번 그려줘 보면은 B가 있을 수 있는 후보들이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인데 많이 찌그러졌네요. 이때 교점이 두 군데가 나오죠. 두 군데가. 여기가 B가 될 수 있는 후보예요. 한 점을 B라고 놓고 보면은 우리 은하에서 B까지 거리는 3, A에서 B까지 거리는 3,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는 1. 즉 3, 3, 1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네요. 우리 A, B 이런 식으로. 자, 보기로 한번 가보면은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은 B가 A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은하에서 B까지 거리는 3이라고 했고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는 상대값은 1이니까 적색 편이량도 3배가 나오는 게 맞겠죠. 니은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3배이다. A에서 관측하면은 B까지 거리가 3이니까 후퇴 속도가 3x가 나오겠고 우리 은하까지 거리가 1이니까 후퇴 속도는 1x가 나오겠죠. 즉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3배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여기서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니까 거리에만 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 주면 돼요. 디귿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와 B가 동일한 시선 방향? 아니죠. 각도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문항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여지는 문제인데 그림은 남반구에 위치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위치와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해양판 A와 B에는 각각 하나의 열점이 존재하고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 동일한 경도상을 따라 각각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열점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열점은 동일한 경도상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조건을 보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다. 이 얘기는 뭐냐? 고지자기 극이 즉 지리상의 북극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지자기 극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열점은 여기와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약 10 곱하기 100만 년 그러니까 1000만 년 전에 열점에서 만들어진 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네요. 경도선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열점에서 만들어진 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속도는 지금
천만 년 동안 A 해양판에서는 경도 위도 5도만큼 이동하고 B 해양판에서는 위도가 10도만큼 이동할 만큼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때 X와 Y는 판의 경계가 되잖아요. X 같은 경우는 어떤 판의 경계냐? 자, X의 위쪽은 B 해양판이 움직이는데 B 해양판은 천만 년 동안 10도 움직이고 A 해양판은 천만 년 동안 5도 움직인대요. 그럼 속도를 한번 화살표를 표시해줘 보면 A 해양판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B 해양판은 천천히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가 바로 발산형 경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판은 천천히 움직이고 위에 있는 판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벌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이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Y는 뭐겠어요? 발산형 경계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기로 넘어갈게요. 기억,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X가 Y보다 활발하다. 맞죠? X는 발산형 경계, B는 보존형 경계라고 했어요. Y는 보존형 경계라고 했어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화산섬 기억과 니은이 같다 라고 했는데 이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보면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천만 년 전에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천만 년 전에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진 A가 아니고 기억과 니은이 만들어진 위도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도가 같지 않다는 거는 복각도 같지가 않다라는 의미죠. 왜냐? 여기서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의 북극이라고 했으니까 위도가 곧 복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위도가 같지 않으니까 복각도 같지 않다. 따라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화산섬 기억과 니은이 같다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디귿, 화산섬 기억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지구를 한번 그려보면 다시 여기다가 지구를 한번 그려보면 기억과 니은이 만들어진 지점의 위도는 기억이 만들어진 위도는 남위 15도이고 니은이 만들어진 위도는 남위 20도예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만들어져서 어디? 10도까지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기억이 만들어질 당시의 고지자기 극은 여기였는데 지리상의 북극이었는데 그러니까 위도로 따지자면 90도 n이 되겠죠. 기억이 5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5도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기억의 고지자기 극은 몇 도가 되겠어요? 85도가 되겠죠. 위도가.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남이 20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10도까지 올라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10도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고지자기 극도 같이 이동하죠. 니은이 이동하는 만큼 고지자기 극도 10도만큼 이동하니까 현재 위도는 80도가 되겠죠. 니은으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은 80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으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은 85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억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아니죠. 더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80도보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